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속보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이 대통령복 그 두 명을 지명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대표님 이 소식 듣고 이제 오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탄핵되던 날 네,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안국동에서 반갑고 만났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네.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서 저도 좀 급하게 이것저것 좀 업무를 하고 왔는데요. 예, 이게 제가 이제 내란 직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그 계엄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된 국무위원들 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 빠르게 본회의를 잡아서 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요. 네. 그 12.3 내란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되어 있는 국무위원들 전원 함께 탄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사실 이 오늘의 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이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네. 이 12.3 내란을 제대로 끝내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완규 법제처장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12월 4일 안가회동에 있었던 그 멤버 아니겠습니까? 네. 수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휴대폰도 바꾸고 누가 봐도 내란 관련돼서 박성재, 또 이상민, 또 김주연 하고 뭔가 얘기를 나눴을 텐데 입을 꾹 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완규 처장 이거 수사해야 되고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 그것도 대통령 몫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는 대통령 뭐 나는 뭐 권한대행이라서 못해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다가 이건 또 임명을 하겠다 지명을 해서 뭐 인사청문회가 있지만은 또 임명을 또 못 막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측근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의 윤석열의 측근. 변호인을 네, 맡아서 일을 변호인도 하기도 했고.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2월 4일 밤에 모든 국민들이 제2 계엄에 대한 걱정을 하고 뭐 계엄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모든 사람들이 엄청 비상한 시국에 네. 있었던 상황에서 본인들은 뭐 송년회를 하려고 만났다라고 했던 그 안가 회동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함께했던 법률가 4인방의 핵심 인물이고요. 저는 그 안가 회동을 어떻게 좀 의심하고 있냐면 네. 그 안가 회동 12월 4일에 있고 12월 5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 행안위에 나와서 처음으로 통치행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가장 큰 변론이 그거였잖아요. 이거는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 행위일 뿐이다. 그런 주장이었죠. 헌법적인 그 헌법재판소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저는 그 논리가 12월 4일 안가 회동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내놓으라 하는 법률 라인들 이상민 네.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법률 라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계엄 직후에 당연히 이 계엄을 옹호하는 그리고 변론하는 변론 전략을 짰을 거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이완규 법제처장이고 그리고 핸드폰까지 그 다음날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1차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내란 세력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내란 세력이 끝까지 버티겠다. 물러서지 않고 우리 이거 6년짜리 헌법재판관 이완규 아래 받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선전포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늘 네, 이게 행태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 번 임명이 되면 6년 동안 네. 그 직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완규라는 인물이 사실 국정조사 특위나 이런 데 나와서 네. 윤석열을 옹호하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한테 핏대를 세웠던 그 모습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6년을 더 봐야 한다.
라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헌정 질서와 원칙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잘 지켜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국회가 아주 비상한 각오로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네. 이번 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덕수 탄핵안을 보고하고 표결까지 맞춰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완규를 지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앞으로 뭐 선거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대행 위치에 있는데 제대로 선거 관리도 할 수 있을까? 오늘 6월 3일 대선일이 지정이 됐는데요. 이런 식이라면 그야말로 이 내란 세력한테 유리하게 어떤 선거 관리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더 커질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들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래서 선거 관리를 저는 맡길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빠르게 탄핵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인물이냐면 자기는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문건을 받은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네.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 부속실의 직원의 진술을 통해서 다 밝혀진 내용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기 그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고 나중에 해명했던 그 종이에 이제 계엄의 사후적인 서명까지 해서 대통령실에 건넸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좀 무리스러우니까 다시 이제 네. 수거를 했다라는 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도 계엄의 어떤 합법적인 틀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던 내란의 부역자입니다. 당연히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네. 내란 세력들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내란에 가담했다. 그리고 내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연히 그런 동기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탄핵해야 됩니다. 네. 참, 이 윤석열 탄핵 파면 이후에 이제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윤석열이 임명했던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비서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면 선고 듣고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도 잠시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실 여전히 내란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된,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 혹은 최소한 방조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하는 공간이 네. 그 내란의 공범 혹은 최소 방조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는 헌법재판소마저도 내란의 공범, 내란의 방조자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라는 네. 의지를 밝힌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내란 세력들, 내란 잔당 또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되고 그 첫걸음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 탄핵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한덕수 탄핵, 최상목 탄핵 이제 국무위원들이 다 이제 물러나야지만 내란 세력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런 게 전혀 감지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최소한 내란의 동조자들이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다 배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것은 사실 12.3 내란 직후에 그런 권력에서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런 네.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참 국민들께 죄송하다. 지난 1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를 지켜주시고 또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네. 모여주셨던 국민들께 국회가 참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참 심각하네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고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이 내란 세력의 이제 준동을 우리가 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 이 자리에서 물러난 파면이 된 윤석열은 계속 관절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거기에 계속 있을까를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크로비스타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네. 저는 그 경호 문제가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은 늘 그 경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경호에. 네. 뭐 이미 사실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여러 가지 경호 계획들이 세워져서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4일 파면 직후에 5일, 6일을 경호처 직원들이 주말이라고 그냥 손 놓고 쉬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죠.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다면 관저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만 하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윤석열 내란수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핑계를 대고 그 경호 문제를 핑계로 대고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네. 등장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 어떤 사병을 자처했었던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호처 소관의 비화폰 서버라던가 이런 것이 사실 내란의 핵심 증거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예. 그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어. 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속보 뭐 단독 보도 뭐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11일 금요일 관저 퇴거한다. 오늘부터 서초동으로 짐을 이동한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로 간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일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11일도 사실 너무 늦죠. 왜냐하면 4월 4일 금요일에 파면 맞아요. 선고가 일주일 났습니다. 만에 나간다는 건데. 박근혜 탄핵 그 당시에 사흘 만에 네. 그러니까 관저를 나섰고 사실은 더 제가 알기로는 더 짧은 시간 동안 관저에 있었거든요. 더 오래 걸릴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전례가 있기 네.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이유가 전혀 없고 예. 저렇게까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일주일 동안 버티다. 사실은 이제 내일 한다. 그러니까 9일에 갈 수 있다라는 보도도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늦은 11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예. 이 어떤 내란에 대한 내란 세력의 어떤 권력 유지와 뭐 증거 인멸 이런 것들이 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이 오늘 이제 그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렇고 저렇게 일주일씩이나 관저에서 버티고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련돼서 예.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상당한 우려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을 쥐고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봉인을 해버리면 30년 동안 봉인이 됩니다, 최장. 아하.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 뭐 예를 들면 경호처의 비화폰이 사실은 내란의 핵심 증거이자 그렇죠. 블랙박스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경호처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다 대통령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봉인되어 버리면 수사나 진상규명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좀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끌면서 여러 가지 내란에 대한 은폐, 엄폐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네. 이 대통령 기록물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내란 기록 은폐 방지법 이른바 이것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네,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네, 걱정되는 사실 부분들. 이런 상황들을 좀 걱정하면서 뭐 권한대행에 관련한 법도 좀 발의를 하고 네. 권한대행의 법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떤 현상 유지의 한도 내에서 행사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신뢰와 합의가 있었던 건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런 사회적 신뢰가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좀 그걸 규율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좀 대표 발의를 했었고 어제는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내란 기록 은폐 방지법을 이제 좀 발의를 했었는데 네. 제가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좀 하나하나 현실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완규 이제 지명 이 얘기가 너무나 이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내란 세력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계속 강조합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명만 예.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거 외에는 사실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과 같은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이 주요 자리에 사법부 주요 자리
지금 검찰도 사실 실무정에 계속 그 자리에 있죠. 그렇습니다. 행정부도 한덕수, 최상복이 그대로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 다 그 국회의원들, 자리에 예. 있죠. 지도부부터 그리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빨리 내란 종식부터 서둘러야 된다. 그 시작이 한덕수 등등 이 국무위원들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뭐 개헌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개헌으로 국민의힘이 또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니냐. 뭐 어느 만평도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거 좀 국민의 힘, 그러니까 계엄을 사실 너무나 힘들게 넘어왔던 국민의힘이 개헌으로 대선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어제 이제 기본소득당에서도 논의를 하고 좀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뭐 일단 이제 우원식 의장님이 갖고 있는 이제 진정성과 고민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기의 개헌 논의가 내란 세력들에게 좀 면죄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어제 표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시기에 급하게 이제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 내란에 맞서 싸웠던 민주 세력과 그리고 내란을 옹호했던 극우 쿠데타 세력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란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이 개헌 테이블에 나란히 앉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하게 될 텐데 네. 저는 그 논의 테이블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정치적인 의미가 생겨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끝없이 사실은 내란을 지난 3개월 넘는 시간 동안 옹호해왔던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어떤 내란을 방지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의 개헌에 동의할까? 그러기도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러니까 개헌이라고 했을 때 큰 틀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데 다만 이 8.7 체제를 뛰어넘는 헌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네. 국민의힘과 다급하게 무언가를 논의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내란 종식 뭐 혹은 뭐 내란 척결 뭐 이후에 좀 새로운 정부에서 더 나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 네. 이 파면을 이끌어냈던 국민들이 함께 수기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원식 의장의 이 개헌 제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던데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속셈이다라고 약간 뇌피셜을 펼치면서 예. 폄훼를 했잖아요. 저는 최소한 우리가 이제 개헌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한동훈식의 어떤 내용이 아닌 이렇게 상대를 조롱하고 폄훼하는 그런 방식의 논의는 네. 좀 이렇게 지양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에 면죄부를 주는 개헌 논의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고 사실 이제 개헌보다 지금 뭐 사실은 대선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뭐 또 나오고 있고 김문수 장관도 오늘 장관직에서 내려와서 국가 어려운 부분 해결 책임감에 출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줄줄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윤상현 의원도 가서 어머. 포옹을 해주고 응원하는 시간도 있었군요. 조금 전의 상황인데 이게 뭡니까? 저기까지 뭐하러 가셨을까요, 윤석열 의원은? 구구가 지지한다 뭐 이런 건가요? 납득하기 모르겠습니다. 어려운데. 국민 통합 시대 이걸 외치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출마 선언하고 있고 국민의힘 주자들이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뭐 14명, 15명이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정말 반성을 하겠다라는 신용이라도 하려면 네. 이번 대선에 저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발표한 바가 있고요. 지난 2024년 불과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예. 2024년 1월 15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형사처벌이나 선거법 위반 등 우리 당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당대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불과 뭐 1년여 전에 얘기했던 네. 거네요. 그러면 당대표가 한 약속, 당대표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건 당대표가 한 약속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네. 네. 그 입장을 제가 탄핵이 됐던 4월 4일 금요일 오후 1시 40분에 국민의힘 후보 내지 말아라 이런 제안을 좀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이후에 국민의힘 어떤 승복의 메시지도 없었고 뭐 반성의 메시지도 사실 없죠. 오히려 권영세, 권성동 두 쌍권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찾아와가지고 네. 네, 면담을 하고 오히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독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란 속의 여러 가지 망언들을 관저 바깥으로 세상으로 옮겨주는 뻐꾸기 역할을 저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 보궐선거 비용이 5천억 넘게 든다고 하고 그리고 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네. 선거가 진행되면요. 특히 교섭단체들은 수백억 원의 선거 비용을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선거가 끝나면 선거로 지출한 비용을 보전을 받아요. 저는 내란 정당에게 수백억 거의 천억에 가까운 돈이 네. 국민의 혈세로 이번 선거에서 내란을 옹호하는데 적극적으로 옹호하는데 지원되는 것만큼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야, 뭐 사실은 이 국민의힘 주자들 무슨 낯으로 이제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인데 아직까지 파면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슨 낯으로 후보로 나오냐 이런 지적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나오면 과연 어떤 또 평가를 할까? 이건 좀 뭐 자명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 사실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만 후보들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돈 얘기 들으니까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돈을 이렇게 써가면서까지 윤석열 한 사람의 이 내란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또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건 좀 국민들이 평가를 해봐야 할 부분이네요. 네, 예. 윤석열 정부하에서 지난 3년 동안 뭐 세수펑크에 돈이 없어서 뭐 재정이 위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네. 내란 세력의 이 내란을 옹호하는 선거를 치르는데 수백억의 돈이 들어간다는 게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정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출마를 또 했다.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또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어제 뭐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출마 선언했고 이제 민주당 주자들도 이제 출마 선언하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바라고 있을 텐데 이번에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 조기 대선의 이제 국민들의 바람 이건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안 그래도 원래 이제 주셨던 질문지에 네. 대선 후보들의 경쟁력에 대한 질문이 아. 있어서 그 시대 정신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 시대 정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개별 해야죠. 후보들이 네. 사실은 뭐 누구를 막으로 나왔다, 뭐 누구의 독주를 막겠다라는 걸로는 저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네. 오히려 우리가 상대를 어떤 적대시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차별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지 윤석열을 통해서 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이해, 네. 그 시대 정신에 대한 독해의 능력이 저는 지금 대선 후보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제출하는 답도 있어야겠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독해 능력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자신의 답까지를 제출할 수 있는 네. 대통령이 선출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 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미국의 저런 이렇게 관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국가 혁신은 어떻게 일어날 건지, 그리고 어떤 극우 세력들을 인큐베이팅 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할 것인지, 이 질문들의 명확한 답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등장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뭐 야권 여권을 통틀어서 뭐 이제는 여권이라는 건 없지만 네. 국민의힘과 뭐 민주당 야권을 통틀어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은 많지만 과연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얼마나 되는가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 정책적인 면으로 다 따져봐야 된다. 이거 당연한 것이고 뭐 누구 안 돼야 되니까 내가 나왔다. 이런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걸러낼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란 세력, 이른바 내란 잔당, 내란 종식을 위해서도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과연 내란 세력이 청산,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위해서 누가 그 일을 잘하겠느냐? 뭐 이건 또 자명해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특검법 이런 것들 올라와도 다 안 되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최상목, 한덕수 거부권에서 행사하고 앞으로 행사할 걸로 보이니까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돌파하고 이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정권 바뀌는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내란 이 종식을 위해서도 정권 교체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반드시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내란 세력은 그냥 정권 교체를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던 정권을 내려놓아야 된다 수준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서 사라져야 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정부에서 이런 위헌적인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에 대한 정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들까지 반드시 네.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음. 그리고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12월 3일 밤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네. 자기는 국회에 있으면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다 당사로 모았던 맞아요. 그 이유는 뭐였는지,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계엄 해제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네. 이런 것들까지 다 제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힘이 지금 과연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뭐 근본적인 물음도 나오는 것이고 위헌정당 해산 청구까지 계속 목소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는 거고 특히 이제 김건희 관련된 수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 도이치모터 사건 같은 경우는 면죄부를 줬어요 검찰에서. 그래서 막 항고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까? 김건희 의혹에 대해서도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다른 이슈 오늘 또 이완규 임명 이런 것 때문에 까먹고 뭐 이슈로 덮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이슈만으로도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하다 네, 보면은 하나하나 정리하기도 참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수사가 참 시급하죠. 사실은 최혜병 관련돼서도 특검이 필요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고 네. 명태균 씨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한덕수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에서는 저는 이런 특검안이 실현되기는 다음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속에 공소시효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이게 다 이제 얽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를 뭐 윤석열 개인 한 사람을 파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 내란 세력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대적인 과업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있고 네. 이 배가 국민들을 향해서 돌진을 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질서를 위협한 것이고 근데 그 배의 어떤 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한 명 이제 우리가 끌어내린다고 하면 그 배가 국민들을 향해서 돌진하고 위협했던 그 시간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다양한 수위가 있고 다양한 개입의 정도가 다르겠지만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쿠데타를 수행하는 데에 기여를 하고 어떤 도움을 준 여러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명백하게 묻는 과정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물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실을 반성하기 때문에 진실을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최종적인 과정에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상 참작은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다만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 조사조차 네.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그게 바로 우리 이제 응원봉 또 빛의 혁명으로 얘기해왔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고 뜻이고 목소리고 광장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외침이에요. 그래서 대표님도 사실은 이번 주말에도 지난 주말에도 아이와 함께 오셔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보고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끝까지 함께 하셨는데 참 이 민주주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우리 국민들의
그 힘, 우리 시민의 저항으로 헌재가 얘기했듯이 시민의 저항으로 이 계엄 내란 사태를 막아냈는데 이걸 끝까지 파면까지 이어온 우리 시민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세상에 이런 국민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12월 3일 이후에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실 윤석열은 계엄령 내리면 국민들이 밤에 집에서 안 나오고 국회의원들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 군인들이 몰려오는 걸 생중계로 보면서도 국회 앞으로 모여주셨고 그리고 그 직후에도 네. 여의도 앞을 가득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말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칙에 흔들림 없이 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원칙을 가지고 그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 세상에 흔치 않고 정말 존경스럽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 국회의원들한테 또 감사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 계엄군이 쳐들어오는 그 가운데 국회에 이제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이거 촉구 결의안을 안 했으면은 또 못했으면은 정말 근데 그건 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니까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한 거고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12월 3일 밤에 본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사실 바깥에 있는 분들이 더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안에서의 가장 큰 과업은 방망이를 두들기고 잡혀가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중계가 되니까 예. 의결 행위를 하고 잡혀갈 때 잡혀가더라도 어떤 이 이후의 명분 싸움에서 우리가 네. 좀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안에서는 그냥 잡혀가면 되죠. 그러니까 잡혀가는 건 어차피 잡혀가는 거고 그냥 잡혀가면 되는데 바깥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발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발포라던가. 그러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가능성이 더 큰 곳이 저는 본회의장보다는 그 국회 앞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서 주셨던 국민들이 사실은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네. 감수하고 용기를 내주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 이제 훈훈하게 이렇게 우리 서로 고생했다 힘냈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예,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됐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주 목요일 10일 오후 2시에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출마 선언한다라는 또 내용도 공지가 되고 있네요. 뭐 끊임없이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출마 선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자들 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그 국면인데도 이렇게 대선 출마하고 있다. 참 이 부분도 씁쓸하고요. 국민의힘 주자들은 탄핵에 반대하고 야당을 비난했던 것이 무색하게 굉장히 좀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게요. 우리 국민들의 또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안 들어왔잖아요. 국회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는데 담을 안 넘었어요. 파면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선 후보 선출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드릴 말씀은 오늘- 많지만 네. 네, 오늘 또 후보 등록도 했다고 하네요. 이준석 의원은 제가 보니까 후보 등록에 마쳤습니다. 제일 열심히 빠르게 뛰고 있는 이준석.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하고 또 표로서 심판을 할 거고 대선 국면에서 21대 대선 예비 후보 등록한 이준석 의원의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평가하고 생각을 할 거다. 예. 이준석 의원을 향한 댓글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용해인 대표와 이렇게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 소식과 함께 내란 사태 하나하나 또 정리해봤고 앞으로 가야 될 우리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제가 오늘은 좀 보내드리고 다음에 더 대선 과정에서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정책적인 부분과 또 여야의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내란 국면 또 한덕수 탄핵 국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가시기 전에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다가올 대선은
다른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내란 세력에 맞선 완전한 승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소득당은 내란 세력에 맞선 완전한 민주 세력의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저희 기본소득당과 제가 해야 할 소임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민주 세력의 완전한 승리를 그리고 내란 세력의 완전한 진압을 위해 함께 힘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다음 정부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정부였으면 좋겠어요. 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너무 당황스러운 정부였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물론 내란이 가장 당황스럽지만 야당은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여당과 대통령실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뭐 국제 어떤 패권 경쟁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 이게 아니면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고 이래도 사실은 모자랄 시기인데 저는 다음 정부는 하고 싶은 게 많은 정부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정부 꼭 만들고 싶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